나는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들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편하다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내게 남겨진 것은 빚과 어린 두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공장 청소를 했으며 밤에는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20해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내 손을 붙잡으며 이제는 그만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기다리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깨끗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조금은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을 내어주며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히 미안해 짐도 몇 개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무릎에 앉아 숙제를 했고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관리해 주겠다는 말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나를 부엌에서 밀어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반찬을 먹지 않는다며 나를 쉬게 했습니다. 손자는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큰아들은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넘기면 되잖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방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어 소리가 새어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언젠가 정리될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글씨를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내 집 넘기는 서류 아니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이 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다시 꺼내지 않는 동안 나는 조용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괜히 다투어 봐야 내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고 손자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계산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사람을 겪어본 경험이 이런 순간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병원이 아니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 만들어 두었던 다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따로 남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나는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시장 상인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 방 하나만 구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쇼핑몰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떠셨어요?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 서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더 떨리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사인하세요. 우리도 대출 정리해야 돼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못한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큰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사진첩과 남편의 영정사진을 먼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자는 내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직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노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손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집을 떠난 이후
아들이 뒤늦게 알게 될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 명의를 노렸던 그 집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시장 언니가 소개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창문 밖으로는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아들에게서도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겨두었던 작은 공장 지분과 오래전 투자해 두었던 상가 계약서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산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잘 있다.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오세요? 나는 창문 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사는 게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시장 근처 작은 카페를 장소로 정했습니다. 집이 아닌 내 선택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는 그냥 정리하려던 거였어요.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른 집이나 재산 있으신 건 아니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궁금한 것은 내 안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다.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카페 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자주 왔고 식사는 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낮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무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누님, 그 상가 요즘 시세 많이 올랐습니다. 매각 생각 있으십니까?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들과 다시 마주 서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가 매각 이야기가 오간 뒤로 아들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결국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가족 외식을 하던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커져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상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정리하시면 같이 상해 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어쩐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내 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하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너무 불안했습니다.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바로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유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과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가 매각 계약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꿈, 아이들을 키우며
버텼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시험했던 가족들까지. 계약이 끝난 뒤 세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 어쩌면 그건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시험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해주던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는 말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손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내 품으로 안겨드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집 안 와요?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조금 쉬어야 해서 그렇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고 공원을 걷고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듣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손자도 엄마 이야기만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건 하나를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대신 나를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누군가의 사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나로서 존중해주는 한마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외투를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옆 의자에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로래요.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강해 보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친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욕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 몇 번 더 들렀습니다. 손자는 학교가 끝나면 병실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이가 내 옆에 앉아 연필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예전의 시간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처럼 같이 살자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각자 인생 살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가족이면 된다.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손자가 내 방에 와서 밥을 먹었고 아들은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낸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주 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새로운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 일을 겪은 뒤로 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가족과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기대지도 않는 새로운 관계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을 돌고 작은 방 창가에 놓인 화분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전함을 느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누님, 상가 매각 금액 정산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두고 있던 계획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겠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받되 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엄마, 간판은 제가 알아볼게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일은 내가 한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보다 조금은 성숙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자가 간판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사장님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언니들도 와서 응원을 해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반찬 맛이 좋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쁜 하루가 끝난 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 속 보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다시 가족으로 지내보자.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 불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은 끝난 줄 알았을 때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시 찾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밴 된장 냄새와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주방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덕분에 우리 엄마가 밥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 무렵 손자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집 거실에서 보던 풍경과 겹쳐졌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반찬 맛있다고 했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이제는 그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내 나이를 묻고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나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많았지만 예전처럼 지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내 선택으로 만든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던 시간은 끝났고 대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 이제 잘 살고 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덮고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걸어간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